문제 3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자는 거 얘기할 거예요. 수면 얘기할 거예요. 얘 A급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면을 하면서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고 각성 상태에 대비해서 신체 기관의 재생과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받는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정상 수면은요. 빠른 안구 운동이 없는 수면. 우린 얘를 NREM이라고 얘기해요. 빠른 안구 운동을 하는 수면. 얘를 REM이라고 하죠. REM 수면에 대해서 그 특성 한번 얘기해 볼래요?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NREM 단계를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죠. 이 각각의 단계에 대한 특징도 아셔야겠고요. 그리고 REM 단계의 특징도 아셔야겠습니다. 여기에서 물음은 REM 단계의 특징에 대해서 5가지 이상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체 수면의 20에서 25%를 차지하고 각성이 매우 힘들고 꿈이 나타나고 꿈 나오면 무조건 REM이에요. 꿈에 포인트 주셔야 됩니다. 뇌는 매우 활동적이에요. 뇌의 대사가 20% 증가합니다. 빠른 안구 운동, 혈압의 증가, 변화, 체온, 맥박, 호흡수가 증가하게 돼요. 불규칙적인 전형적인 자율신경계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율신경계 반응. 근긴장도 감소, 위액분비 증가가 나타나고 학습, 정서적 대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자, NREM 단계가 우리가 수면을 통해서 회복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NREM 단계가 신체적인 회복이라고 한다면 REM 단계는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것들, 문제 해결, 인지적인 것들이잖아요.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것들의 회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서 우리가 NREM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1단계에서 4단계로 갈수록 깊은 수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2번. 다음은 수면 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응, 이응, 뒤끝,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통 수면은 NREM 수면과 REM 수면을 연속해서 갖게 된다. 그래서 이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즉, NREM 1, 2, 3, 4단계까지 진행 다음에 다시 4, 3, 2단계로 역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REM 수면으로 끝나게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NREM 수면 2, 3, 4단계로 수면하게 돼요. REM 단계까지 왔죠. 그 다음에 NREM 2, 3, 4단계로 수면합니다. 요 주기를 계속적으로 갖게 될 거예요. 깨게 되면 다시 NREM 1단계로 시작해서 수면합니다. 보통 7에서 8시간의 수면 동안 4에서 6번의 수면 주기를 가지게 되고 각 주기는 대략 90분에서 110분이 소요돼요. 각 수면 주기가 계속될수록 NREM 수면 3단계와 4단계는 감소하게 되고 REM 수면은 증가하게 돼서 마지막 주기 REM 수면은 약 60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시 역행한다라고 얘기했어요. 3단계, 2단계 REM 그 다음 다시 2단계, 3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REM 요 주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자, 다음은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 그럼 이 요인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우리 대상자에게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겠죠.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 이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수면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자, 밑줄 친 기역, 니은, 뒷글, 리을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잘못된 내용 2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신체적 활동과 운동. REM 수면과 NREM 수면을 증가시켜요. 취침 시간 3시간 이내에 하는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해요. 과다한 운동이 너무 지나치다면 수면의 질을 감소시켜요. 틀린 얘기 있어요? 자, 운동과 활동이 당연히 수면의 질을 올릴 겁니다. 하지만 과다하다면, 그리고 자기 전 3시간 이내라면 오히려 방해될 수 있어요. 알코올. 자, 적당한 알코올은 도움이 돼요. 뭐에 도움이 돼요? 잠이 드는 것에 도움이 돼요. 수면 유도에 효과적입니다. 많은 양의 알코올은 REM 수면, 그리고 델타 수면, 가장 깊은 수면이에요. NREM 4단계의 수면입니다. REM 수면과 깊은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로 인해서 잠에 잘 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 깊은 잠을 자는 데는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카페인 함유 음료, 중추신경계 자극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수면을 방해하겠죠. 흡연, 니코틴은 신체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극하니까 수면을 방해하겠죠. 체중, 체중이 증가하면요, 짧고 분절된 수면을 가지고 와요. 체중이요, 감소하면요, 짧고 분절된 수면을 가지고 오고요. 체중이 증가하면 수면이 길어지고 좀 더 지속적인 수면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증가하면 수면이 길어져. 지속적이야. 감소되면 짧고 분절된 수면을 가지고 와. 자, 심리적 스트레스도 영향을 줍니다. 필요로 하는 수면의 양을 감소시킨다. 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면의 양이 길어져서 뭔가 치유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내용. 자, 불안은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해서 REM 수면을 감소시킨다. 불안이에요. 자, 불안은 부교감 신경과 관련되어 있어요? 교감 신경과 관련되어 있어요? 얘는 교감 신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불안은 교감신경계 자극해서 혈중 노에피네프린의 수준을 증가시킬 거예요.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니까 노에피네프린을 자극하게 되고, 자, 이로 인해서 결국 깊은 수면, REM 수면이 감소하게 돼요. 비렘 수면, 렘 수면 모두 다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럼 봐요. 비렘 수면, 렘 수면 둘 다 수면이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면의 양은 감소하는 것이 맞아요. 스트레스는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호르몬의 변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잠드는데 시간이 길고 잠들기가 어려워요. 모든 대사가 항진되어 있잖아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에요. 대사가 굉장히 항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대사가 떨어져 있고요. 4단계 수면이 감소가 돼요. 깊은 수면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과도하게 피로를 호소할 수 있어요. 호르몬도 역시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 자, 문제 4번입니다. 발열은 체온 조절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상승해서 체온이 정상 심부 체온 이상으로 상승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번. 자, 발열 동안 세포의 신진대사 증가와 함께 산소의 소모량이 증가함으로써 저산소증, 협심증, 의식 혼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기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지금 기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계속 기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런 게 엄청 많죠.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왜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항상 그거 왜 그런 거야? 병태생리 한번 설명해 볼래? 기전 한번 얘기해 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발열 동안에 세포의 신진대사가 증가합니다. 신진대사가 증가하니까 산소의 소모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신진대사가 증가하고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는데 왜 저산소증, 협심증, 의식혼돈이 나타나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신진대사가 증가합니다. 신진대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 그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의 양이, 영양과 산소의 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래야 되니까. 이런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맥박과 호흡수가 증가합니다. 혈액을 통해서 요구량에 맞춘, 그러니까 혈액 안에 있는 영양분과 산소를 세포로 전달해야 되니까 맥박이 빨라질 수밖에 없고 많은 산소를 가져야 되니까 호흡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자, 증가된 신진대사는 열을 생산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고 열이 지속되게 되면 체내에 비축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대상자가 허약해집니다. 신진대사 증가로 인해 산소를 더 필요로 할 때 신체가 산소 필요량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신진대사가 증가함에 따라 산소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했어. 그럼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저산소증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 몸 세포 구석구석에 영양소와 산소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심장은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할 텐데 심장이 그 필요로 하는, 심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나 산소를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했어. 그럼 심근은 저산소증이 나타나게 되죠. 심근의 산소가 요구량보다 부족해. 그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을 우리는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근만 많은 요구량이 있냐고요? 뇌도 많은 요구량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했어요. 뇌세포의 저산소증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뭐가 나타나요? 의식혼돈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산소의 소모량의 증가로 인해서 결국에는 요구량을 채우지 못했어. 요구량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저산소증이 나타났고 심근, 심장의 요구량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협심증이 나타났고 뇌조직의 요구량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의식혼돈이 나타났어.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발열의 과정은 오한기, 발열기, 종식기의 3단계로 구분됩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밑줄 친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밑줄 친 A의 이유, 그리고 B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 2가지, C, D, E에 대해서 4가지 이상 쓰기. 해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오한기예요. 오한기를 우리는 상승기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체온이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자,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기가 그 기준점을 정상보다 높게 올립니다. 정상보다 그 기준점을 높이니까 이 기준점까지 우리가 우리의 몸의 열을 올리고자 해요. 자, 체온 조절 체계는 상승된 기준점까지 체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기억을 증가시켜서 환자는 온몸을 떨고 추위를 느낀다. 자, 어떻게 해서 증가시키는다는 얘기예요? 뭘 증가시켜서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게끔 하냐고요. 근육의 수축 운동을 증가시킬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세팅 포인트가 원래는 36.5도였는데 얘를 38도로 올렸어요. 그럼 우리 몸에서 열을 생산해야 되는 기전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열을 생산하기 위해서 근육을 수축시키는 운동을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수축시킬 겁니다. 이로 인해서 열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팅 포인트까지 열을 올리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육이 수축하면서 온몸을 떠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오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피부 혈관을 수축시켜야 돼. 왜? 왜요? 열의 손실을 막아서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피부 혈관이 확장되게 되면 그 부위로 열이 나가잖아요. 발산되잖아요. 열의 발산으로 인해서 체온이 떨어지는 기전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열을 올려야 돼요. 열을 올리려면 열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기전이 돌아가야 되죠. 열이 나가지 않으려면 나갈 수 있는 그 구멍을 작게 만들어야지. 그게 뭐예요?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자, 열의 손실을 막아서 체온을 올리기 위함이다. 피부를 통한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발안을 억제하기 때문에 피부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소름이 돋고 건조하고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창백하고 차가워집니다. 아니, 열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몸은 차가워요. 이때 어떤 간호중재를 해줄 수 있는가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열을 올리고 있는 기전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냉을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지금 우리 몸은 어떻게 해서든 열을 내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냉 적용을 한다? 옳지 않아요. 자, 여분의 담요를 적용해서 몸을 보온시켜주고 수분 섭취를 증가해 줄 거예요. 몸을 막 떨잖아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겠어요. 활동을 제한하고 심장이나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발열기, 고온기예요. 체온이 기준점까지 상승했습니다. 환자는 더 이상 오한을 느낄 필요가 없죠. 세팅 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환자는 더 이상 오한 느끼지 않아도 돼요. 근육을 수축할 필요가 없어요. 발열기로 진행됩니다. 디귿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상승된 체온이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체온이 지속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과 소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생산이 많으면 열이 올라갈 거고 소실이 많으면 열이 떨어질 텐데 지금 일정하게 그 세팅 포인트를 유지할 거거든요. 그럼 이 둘 사이가 어떤 사이? 균형이 되는 사이. 혈관 확장으로 피부가 따뜻하고 열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기되고 대상자는 춥거나 덥다는 느낌을 갖지 않게 됩니다. 상승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초대사량도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자, 기초대사량이 증가되어 있어요. 뭐가 빨라져요?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겠죠. 이런 발열기가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계속적으로 증가됩니다. 호흡이 증가된다는 것은 그만큼 수분 소실이 많다는 얘기. 수분이 소실되기 때문에 갈증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진대사가 계속적으로 빨라진 상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자, 단백질 대사의 증가로 피로, 허약, 근육통도 호소할 수 있어요. 신경세포 자극으로 졸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을 보일 수 있고 노인이나 아이들의 경우에는 선망, 열성 경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열이 막 나 있는 상태예요. 그때 해줄 수 있는 간호중재는요. 오한 막기 위해서 따뜻하고 가벼운 옷 입고 수분 섭취 권장하고 휴식하고 말라 있다고요. 윤활제 적용하고 체온이 매우 높을 경우에는 미온수 스펀지 목욕하고 환기시켜 공기를 차갑게 하고 경련, 혼수, 안절부절 못할 경우에는 안전에 유의하면서 해열기로 갑니다. 상향 조정되어 있던 기준점이 정상으로 떨어진 기준점에 맞추기 위해서 체온 소실 기전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들은 체온을 떨어뜨리는 기전이 돌아가요. 세팅 포인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체온도 떨어뜨리는 기전이 돌아갈 겁니다. 자, 피부는 혈관이 확장되고 상기되고 따뜻한 느낌을 주고 땀을 흘릴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면서도 축축한 피부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육은 더 이상 수축하지 않고 반대로 늘어지게 됩니다. 자, 발안이 지속되게 되면서 탈수의 가능성이 나타나게 돼요. 발안이 계속된다는 것은 수분과 소듐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니까 탈수 증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간호중재 오한을 느끼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온수 스펀지 목욕, 수분 섭취 증가, 활동 제한, 가벼운 옷을 입거나 홑입을 덮어주기 이런 간호중재를 해줄 수 있어요. 얘를 그림으로 보면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요. 세팅 포인트가 올라가니까 여기까지 열을 올리기 위해서, 세팅 포인트가 내려가니까 여기까지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 몸의 기전이 돌아갑니다. 3번, 열과 냉에 대한 신체 조직의 반응은 냉과 연료법의 치료적 효과에 중요한데, 열과 냉은 신체의 국소 및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열과 냉의 생리적 반응과 치료적 이점에 대해서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대상자에게 냉을 적용하는 거, 그리고 열을 적용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떠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는지 이해하는 거 알고 있어야겠죠. 대상자가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얘한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이점, 이런 치료적 이점이 필요해. 지금 얘한테 필요한 건 이거야. 이러한 이점을 얻기 위해서 나는 열을 적용해야 될까, 냉을 적용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판별하셔야 된다고요. 열 적용이에요. 혈관이 확대됩니다. 그러면 이 혈관 확대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점이 뭔데? 손상된 신체 부위의 혈액의 흐름이 개선되고 영양소의 운반과 노폐물을 증가시키고 손상된 조직의 정맥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어. 치료적 이점. 혈액의 점도가 저하됩니다. 끈끈함이 감소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로 인해서 상처 부위의 백혈구와 항생제 이동을 증가시킬 수 있어. 근육 긴장의 저하를 가지고 올 거예요. 경련, 강직으로부터 근육 이완을 증진시키고 그로 인한 근육 이완으로 인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열은 신진대사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국소의 따뜻함을 제공함으로써 혈액의 흐름을 증가시키고 모세혈관의 투과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생성된 노폐물과 영양소의 이동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열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반응들이 각각 어떠한 치료적 이점이 있는데 요거 연결 좀 시켜보세요. 냉 마찬가지죠. 자,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혈관 수축이 어떠한 치료적 이점을 가지고 오는가? 손상된 신체 부위의 혈액 흐름을 감소시키고 그럼 부종 예방되고 염증 감소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염증이 있는 상황에 열을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국소 마취 효과가 있습니다. 국소적인 통증을 감소시키고 세포 신진대사를 감소시킵니다. 조직의 산소 요구를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혈액의 점도가 증가됩니다. 끈끈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상된 부위의 혈액 응고를 증가시킬 수 있고요. 근육의 긴장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연료법도 그리고 냉료법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될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젠데? 그럼 왜 그런 거야? 설명해야죠. 자, 외상 후 24시간 이내에는 연료법을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연료법 사용했잖아. 그럼 혈관 확장되잖아. 혈관이 확장되면 혈류량이 증가하잖아. 그럼 그 부위에 뭐가 생겨날 수 있어요? 생겨날 수 있어요. 출혈 부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혈관 확장될 거예요. 혈관 확장되면 혈액량 많아지죠? 출혈을 증가시키죠. 비염증성 부종 부위, 모세혈관 투과성 부종을 증가시키고 국소적 급성 염증 부위, 염증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파열될 수 있어요. 국소적 악성 종양, 세포대사 가속화됩니다. 안 그래도 가속화되어 있는데 더욱더 가속화시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전이를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감각장애, 정신장애 대상자. 내가 지금 뜨거워도 뜨겁다는 것을 잘 인지 못해요. 그럼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겨날 수 있죠. 열에 의한 조직 손상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상 위험이 높습니다. 냉요법은요. 개방성 상처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처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여긴 뭐가 있는데? 영양과 산소가 있는데. 가지 못하게 해. 조직의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혈액순환 장애, 혈관 수축으로 가는 혈관 수축으로 혈액 흐름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날 수 있죠. 자, 냉에 알러지가 있는 대상자도 역시 금기입니다. 홍반, 두드러기, 종창, 관절통, 근육 경축이 나타날 수 있고 감각 소실 대상자 마찬가지예요. 너무 차가워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냉에 의한 조직 손상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지예요. 그러니까 열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냉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근거를 가지고 아시면 금기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 거예요. 열, 냉, 기본적인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5번 갈게요. 다음은 조직의 산소화를 향상시키고 환기를 향상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산소화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먼저 체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체위를 통해서 산소화를 증진시켜 줄 수가 있어. 적절한 체위는 폐 확장을 도와줘서 산소화와 환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심장 그리고 호흡기계 질환 대상자는 어떠한 체위를 취하는 것이 좋은가? 세미파울로 포지션이 도움이 됩니다. 왜요? 왜요? 그 근거를 얘기하고 있죠. 자, 복부에 의한 횡격막의 압력을 감소시켜요. 횡격막을 아래로 내려준다고요. 횡격막을 아래로 내려주면 폐가 훨씬 더 확장되기가 좋잖아요. 폐가 확장되기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숨쉬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한쪽 폐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 폐에 무기폐나 기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건강한 폐를 아래로 가도록 해줄 거예요. 건강한 폐를 아래로. 건강한 폐 쪽으로 관류를 증진시켜서 환기 관류의 균형을 통해 가스 교환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 폐 농양, 폐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병변이 있는 쪽이 아래로. 그러니까 건강한 쪽을 위쪽으로 할 겁니다. 왜냐면 이 농양이나 출혈이 건강한 폐 쪽으로 배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건강한 쪽을 위쪽으로 하는 체위를 시행하는 거죠. 체위와 그리고 산소화에 대해서 연관성을 봤어요. 자, 두 번째, 탄산과잉증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대상자에게 유용한 호흡으로 폐로부터 공기 흐름에 대한 저항을 만들어 호기 동안 기도압을 증가시키고 기도의 저항을 줄여 호기를 연장시킬 수 있는 호흡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호흡 양상을 보면 흡기보다는 호기가 안 되죠. 호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축적돼요. 그러면 우리가 호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간헐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호기를 도와줄 수 있는, 호기를 연장시킬 수 있는, 기도압을 증가시키고 기도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호흡은 뭐예요? 입술 오므리기 호흡. 그래서 우리 COPD 환자한테 이 호흡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합니다. 3번. 흡기량에 대해서 대상자에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패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심호흡을 격려할 수 있는 강화 폐활량계의 적응증과 사용법 교육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흡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심호흡 잘 할 수 있도록 강화 폐활량계를 사용합니다. 폐를 확장 쫙 시키는 거죠. 적응증 사용법을 쓰세요 라고 기출된 바가 있거든요. 자, 적응증, 수술 후 대상자에게 무기폐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다. 폐가 이렇게 짜부러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사용해서 흡기량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폐가 잘 팽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사용법, 앉은 자세 취하면 좋아요. 그래야 호흡하기가 좋으니까. 한쪽 손으로 기구를 잡고 다른 쪽 손으로 입에 대는 부분을 잡고 대상자에게 정상적으로 호기하도록 한 후 한번 뱉어낸 다음
입술로 마우스피스를 단단히 물고 그 다음에 코를 통해 숨을 쉬지 않도록 하면서 입을 통해 천천히 가능한 한 깊이 숨을 들여 마시도록 합니다. 자, 깊게 숨을 들여 마시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이 뜨게 되죠.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확인해요. 자, 충분히 들여 마셨으니까 이제는 떼어내고 정상적으로 호기하는 거겠죠. 가능하면 매시간 5번에서 10회 정도를 반복해서 실시합니다. 이게 바로 강화 폐활량계예요. 자, 4번 갑니다. 산소요법은 저산소증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음 무릎 답하시오. 만성폐쇄성 질환과 같이 비교적 정확한 산소 농도가 필요한, 여기 포인트 주셔야죠. 얘도 힌트가 될 수 있기는 해요. 있는데 완벽한 힌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확한 산소 농도. 그 대상자에게 필요로 하는 산소요법의 명칭. 그러니까 산소요법이 뭐가 있는지도 아셔야겠고, 그리고 특징들도 뭐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이와 관련된 거 벤투리 마스크입니다. 4-2번. 자, 이 만성폐질환 대상자한테 그림에서 보는 기억의 산소요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뭔지 알고 특징을 뭔지 알고 그리고 그림 속에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알고, 자, 이 산소요법을 시행했다 기억의 명칭과 이 산소요법을 시행한 이유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비강 캐놀라죠. 자, 그러면 이 만성폐질환 대상자에게 비강 캐놀라 왜 사용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혈액 내의 과다한 탄산가스 수준이 호흡을 자극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몸에 탄산가스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아. 그러면 지금 네 몸에 이산화탄소가 많단 말이야. 호흡 중추를 자극시켜서 호흡을 증가시켜 라고 하는 기전이 돌아가는데, 만성폐질환 환자는 항상 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탄산가스가 많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탄산가스의 농도가 호흡의 중추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호흡의 중추를 자극하지 못해? 그럼 뭐가 자극해? 정상적이라면 얘가 자극하지만 이 대상자한테는 산소가 자극하게 돼요. 자, 만성폐질환 대상자의 화학감수체는 탄산가스에 민감하지 못하고 저산소증에 반응한다. CO2에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산소 농도에 반응해서 호흡 중추를 자극한다. 그런데 봐요. 이 비강 캐뉼라가 고농도의 산소를 주는 산소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산소가 공급되면 얘 몸에서는 야, 지금 산소 충분하게 있어. 산소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호흡 중추를 자극해서 호흡을 유발할 필요가 없어. 요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농도의 산소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얘를 하는 거예요. 자, 과도한 산소가 공급되면 호흡 자극이 제거돼서 대상자는 완전히 호흡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저농도의 산소를 전달하는 비강 캐뉼라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산소를 제공하는 거 좋아요. COPD 환자에게 산소 제공하는 거 올바릅니다. 하지만 고농도의 산소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왜? 그들은 산소에 의해서 호흡의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정량식 흡입기는 일정한 용량으로 약물을 투여해서 신속한 치료 효과를 내고 기도를 수변하고 휴대가 간편해서 약물 투여가 용이합니다. 이 정량식 흡입기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기출된 바 있는 부분. 보통 천식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죠.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 흡기 시 뚜껑 열고 흡입기를 잘 흔들고 약물의 분사가 잘 되는지 확인하고 깊게 숨을 내쉬고 그리고 입을 벌린 상태에서 3에서 4cm 앞에 흡입기 놓고 입을 통해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약물통을 동시에 누른다.
그러니까 이 약물을 들여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약물이 내 폐 깊숙한 곳까지 모두 다 들어가서 퍼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가능하면 5에서 10초 이상 숨을 참는다. 퍼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자, 입술을 오므리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자, 반복해서 약물을 분사할 경우 1에서 5분 정도 기다리게 하고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약물 흡입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중성비누를 사용해서 흡입기를 분리해서 잘 씻고 말려 보관합니다. 학교에서도 천식 환자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교육할 일들 반드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고 계시도록 합니다. 자, 문제 7번 가보도록 합니다. 문제 7번요. 다음은 상처 드레싱의 종류에 따른 목적이다. 상처 드레싱. 드레싱에 대해서 출제된 바 있어요. 드레싱의 특징, 장점, 단점. 드레싱별로 다 모두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가장 흔한 흡수성 드레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제거할 때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말라버릴 수 있거든요, 섬출물이. 생리식염수 등으로 적셔서 제거하면 됩니다. 새롭게 생긴 외과적 절개, 지혈을 위해 압박이 필요하거나 삼출물을 흡수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 이거 거즈 드레싱이죠. 접착성 폴리우레탄 필름 반영구적 비흡수성 드레싱으로 산소를 통과시켜 방수 기능이 있고 세균 침투를 막습니다. 피부 외층이 효과적이고 삼출물이 있는 상처에는 사용 불가해요. 흡수할 수 없습니다. 오염과 마찰을 방지하고 상처 표면의 습기 유지해서 세포성 이동을 촉진하고 상처 사정을 쉽게 할 수 있어요. 투명해서 안이 잘 보이거든요. 얘는 투명 필름. 흡수성 그리고 밀폐 드레싱입니다. 7일 정도 부착할 수 있어요. 안쪽 접착증은 삼출물을 흡수하고 상처 위에 수화된 젤을 형성하는 드레싱. 삼출물을 흡수할 수 있어요.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습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피부 주변을, 그 상처 주위의 피부를 연화시키진 않습니다. 상처, 세균 감염, 이물질, 대소변으로부터 보호하고 전단력을 방지할 수 있는 거. 하이드로클로이드. 자, 글리세린이나 수분이 있는 비접착성 젤리 같은 시트, 과립 젤 형태, 필름으로 덮여 있어 습한 환경을 유지하고 산소 통과할 수 있고 진물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드레싱을 자주 교체하고 2차 드레싱은 필요합니다. 이 드레싱을 하고 한 번 더 드레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괴사 조직, 부유물을 용해시키고 재수화시키고 자연 분해를 촉진하고 사강을 채울 수 있는 거 하이드로젤. 자, 갈색 해조류의 세포벽에 있는 다당류, 분말, 구슬이나 과립, 줄, 시트, 연고 등으로 된 비접착성 드레싱입니다. 자, 비접착성 드레싱이니까 당연히 2차 드레싱이 필요해요. 포인트는 뭐냐면 지혈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삼출물과 작용해서 상처 표면의 수분을 유지하고 사강을 제거하고 상처 패킹하고 변연 절제를 돕고 지혈 작용할 수 있고 칼슘, 알지네이트. 흡수 능력이 뛰어나고 상처 주위 조직의 침입을 최소화할 수 있고 2차 드레싱 필요하고 상처 표면에 잘 밀착돼서 피부린층을 형성 도와서 상피화 과정을 촉진하는 거 하이드로 파이버를 얘기합니다. 여기엔 장단점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장단점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두 가지의 드레싱을 서로 비교하실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할 때 하나의 기준점은 거즈를 두는 게 좋아요. 거즈를 비교점으로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장단점 비교하면서 특징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기초간호 내용, 기초간호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질환들에 있어서 베이스가 되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된다고 했어요.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이 꽤 많았죠. 물론 매번 출제되는 A급 문제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간히 출제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정도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